자, 그러면 오늘 이제 뭡니까? 문법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또 문장 부분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오늘은 간단하게 문장 성분 살펴볼 거고, 또 다음 주에는 이제 뭡니까? 문장을 이제 구성하는 거,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아는 뭐 명사절, 과정절 이런 거는 다음 주에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전에 일단 우리가 문장의 개념, 바로 문장 성분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한참 뒤에 있어. 찾았어? 뭐지? 좀 남말에 어디 있는 거니? 여기 있잖아. 자, 물론 이제 중간 부분에 여러분들 읽어보라고 이제 뭡니까? 한글 맞춤법이나 혹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외래어 표기법 이런 것도 집어넣긴 했어요. 근데 외래어 표기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음운 변동이랑 연관돼서 나올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몇 번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는 해요. 알겠죠? 그래서 왜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 자체가 로마자 표기법의 기본 원칙 자체가 바로 뭐다? 발음을 기준으로 표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음운 변동과 연관시켜서 보면은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한글 맞춤법도 기본적으로 단어에 대한 이해만 제대로 된다면은 맞춤법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하는구나 진짜.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문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문장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생각이나 감정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는 문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낸다는 건 쉽게 말하면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와 같이 문장 종결 표현이 붙는 것을 우리는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우리가 관련된 이제 그 여러 가지 용어들을 선생님이 같이 실어놨어요. 자, 어절이라고 하는 건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마디로서 얘네는 바로 뭐다? 띄어쓰기랑 일치를 한다는 점은 저 어절을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단원에서 우리가 어절을 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문장 성분은 기본적으로 어절을 단위로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품사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했을 때 낱말을 단위로 판단을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체언이 조사랑 묻는 것 같은 경우는 체언과 조사를 나누어서 판단을 했다면 이제 문장 성분은 아예 어절을 단위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절 자체가 이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요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어절에 대한 개념도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구와 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둘 다 보면은 자, 구라고 하는 건 둘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성분으로 쓰이는 단위를 우리는 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반면에 절이라고 하는 것은 얘도 역시 원래는 뭡니까? 둘 이상의 어절이 모인 거긴 해요. 하지만 얘는 원래는 하나의 문장이었던 것이 다른 문장 속에서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핵심은 사실 요거를 봐야 됩니다. 알겠죠? 바로 뭐다? 둘 이상의 어절이 모였다는 점에서는 구와 절이 비슷하지만 절은 반드시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 말은 구는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있다 없다? 구는 없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 말이 정말 매우 빠르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매우도 빠르다를 꾸며주고, 그죠? 정말은 뭐 매우를 꾸며준다고 봐도 되고 빠르다를 꾸며준다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과 매우를 하나로 묶어버리면은 빠르다라고 하는 서술을 꾸며주는 구로 묶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매우와 정말 같은 경우는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전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범인이었음이 밝혀졌다. 김전인도 아니고, 그죠? 자, 그가 범인이었음이 밝혀졌다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그가 범인이었다.
그쵸? 그것이 밝혀졌다라고 해서 원래는 하나의 문장이었는데 여기서 주어처럼 지금 사용이 되고 있잖아. 그렇지? 요런 걸 우리가 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절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되는 게 바로 나중에 문장 구조할 때 나오는 명사절, 관형절 하는 것들이 다 절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거는 그냥 간단한 기본 개념이니까 이런 개념이 이렇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절대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장 성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낱말이 어떻게?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나누어 놓은 갈래를 문장 성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장 성분을 판단을 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주의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자,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어절 단위로 그렇죠?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즉 체험 뒤에 조사가 붙으면 그 조사 붙은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가변어의 경우 그쵸? 바로 활용된 형태 그대로 문장 속에서의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과 품사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품사는 우리가 가변의 경우는 어떻게 해서 판단을 했습니까? 일단 먼저 뭘로 바꿔주고 판단했다? 그치. 기본형으로 바꿔주고 가변어 같은 경우는 뭐뭐 다의 형태로 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기본형으로 바꾼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즉 낱말이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를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분류를 했다면 그렇죠?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건 활용이 됐으면 그냥 활용된 그대로 얘가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요걸 가지고 나누는 게 문장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장 성분을 판단할 때는 기본형을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뭐 문장 구조나 이런 걸 나눌 때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 성분을 분류하는 데는 필요가 없다라는 건 알아두면 돼요. 알겠죠? 자, 일단 우리가 문장 성분을 표로 정리를 해보면은 크게 주성분과 부속성분, 독립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요. 항상 학생들이 주성분과 얘네를 묶어서 부속성분으로 착각하는 아이들 많아요. 머리로는 또 알고 있어도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은 헷갈려하는 애들 많습니다. 꼭 문장 성분은 세 개로 나뉜다는 거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야 돼요. 알겠죠? 자,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속하고 부속성분에는 관형어와 부사어 그 다음에 독립성분에는 독립어 요렇게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밑에 내용은 아까 선생님이 방금 문장 성분에 대해서 설명했었던 그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장 성분의 종류부터 살펴봅시다. 다음 페이지.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준비됐습니까? 그렇죠? 자, 먼저 주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 이름 그대로 주가 되는 성분, 즉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문장 구성상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내용이 하나 등장을 해요. 알겠죠? 그거는 바로 뭐냐? 주성분이라고 하는 건 서술어의 자릿수에 의해서 문장 구성상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물론 나중에 서술어를 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주성분의 구성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성분이다? 그것은 서술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서술어가 이 문장에서 진짜 필요한 게 몇 놈이냐라는 걸 결정해 주는 애야. 그러면 서술어에 의해서 필요 없는 애들은
아무리 주성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가 주성분을 보지 않는다. 물론 이런 경우는 없긴 해요. 주성분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거, 아예 없으면 필요 없는 문장이 되는 거니까, 알겠지? 그런데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주어 플러스 서술어만 있어도 문장이 되는 거, 주어 더하기 목적어와 서술어가 있어야 문장이 되는 거, 이거는 서술어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거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서술어의 자릿수 할 때 선생님이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성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대화에서 문맥상 생략은 가능해.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태서가 좀 전에 뭐 먹었니? 하고 물어보면 샌드위치요. 이렇게 대답하잖아. 그치? 이거는 바로 뭐야? 원래 올바른 문장으로 하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 저는 좀 전에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그냥 이미 물은 문장에서 이미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건 다 빼고 그냥 샌드위치요 라고 대답해도 말이 성립을 한다는 거야. 하지만 이거는 문맥상 성립하는 것이 올바른 문장은 아니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성분은 문맥상 생략은 가능하지만 올바른 문장 구성을 위해서는 생략할 수 없는 성분을 우리는 주성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속하는 것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요렇게가 속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주어부터 한번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주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문장에서 서술어가 설명하는 주체가 되는 성분을 우리는 주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알겠죠? 즉, 주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된다? 뭘 봐야 된다? 서술어. 그치, 서술어를 봐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는 서술어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문장의 전체 주어 같은 경우.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진짜 착각을 많이 하는 이런 문장이 있다고. 혹시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예문이니까.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자, 민지가 매우 정성 들여 가꾼 정원이 아름답다. 자, 요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알겠습니까? 요 문장을 얼핏 이렇게 학생들한테 딱 던져주면은 지금처럼 선생님이 강조하니까 여러분들은 실수를 좀 적게 하겠지만,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걸 딱 던져주잖아요? 그럼 이 문장에서 주어 찾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민지가 라고 대답을 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문장에서 전체 서술어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름답다. 그치? 아름답다가 전체 서술어예요. 그치? 그러면 아름다운 건 뭐가 아름다운 겁니까? 그치. 그러면 사실 이 문장의 전체 주어는 정원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민지가도 주어기는 하지만 이거는 전체의 주어가 아니에요. 속에 있는 절의 주어일 뿐인 거지. 그치? 전체 주어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서술어, 문장의 제일 끝에 위치하는 서술어의 위치는 무조건 고정이기 때문에, 알겠죠? 서술어를 기준으로 아름다운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 문장에서는 정원이 아름다운 것이 되기 때문에 주어는 정원이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어는 바로 뭐다? 서술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복잡한 것 같고 괜히 번잡스러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왜? 자꾸 이거를 간과하다가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실제 문제 풀어보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문장의 전체 주어는 전체 서술어를 기준으로. 이거는 문장 속에 안겨있는 것도 나중에 절을 배울 텐데 절의 개념에서도 똑같아요. 절의 개념에서도 봤을 때는 절에 속하는 그 문장의 서술어를 기준으로 그 절의 문장의 주어를 찾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는 바로 뭐다? 주격 조사인 이가의 꾸밈을 받는다. 물론 보조사가 쓰이기도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보조사는 성분과 관련 없이 쓰이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쁜 옷을 입은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간다. 자, 이 문제에서 전체 서술어는
걸어가잖아. 그치? 걸어간다잖아. 그쵸? 그러면 이 걸어간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걸어가는 주체는 누구다? 아이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아이가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나는 어제 어머니께서 사오신 빵을 맛있게 먹었다. 전체 서술어는 먹었답니다. 먹은 사람이 누구냐? 주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주어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이렇게 안긴 문장. 어제 어머니께서 빵을 사오셨다라고 했을 때 사오신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아는 문장 속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은 볼 필요가 없기는 해요. 알겠죠? 근데 어쨌든 주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여기서는 알아둘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주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 서술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너무 간단하죠? 그쵸? 자, 그런데 이제 다음 보고 갑시다. 서술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요게 서술어가 제일 중요하죠. 그쵸? 자, 서술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바로 문장에서 주체의 상태나 성질, 움직임 등을 서술하는 성분을 우리는 서술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은 바로 뭐다? 서술어의 자릿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렇죠? 바로 뭐다? 주 성분의 수는 서술어가 결정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중요도로 따지면 오히려 주어보다 중요한 게 사실 서술어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 조금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거는 바로 뭐냐? 그렇죠? 자, 그거는 바로 뭐냐면 우리 국어의 문장은 크게 2부분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바로 전 페이지에 사실 있었던 내용인데 그러면 전 페이지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전 페이지를 보면 문장 나누기라고 있죠? 옆에 심화 부분에. 그치? 자, 요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문장 나누기를 보면 우리말 문장은 크게 주어부하고 서술부로 나누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주어부와 서술부로 나눌 때 기준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주어까지 나누면 돼요. 알겠습니까? 문장의 길이랑 상관이 없어요. 주어까지가 바로 주어부에 해당하고 그 이하는 전부 다 서술부에 해당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랑 서술어는 무조건 존재하죠. 모든 문장에. 그게 여러분들 영어 시간에도 배우지만 1형식 문장이든 2형식 문장이든 3형식 문장이든 주어와 동사는 무조건 존재를 하잖아. 그렇지?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뭐야? 목적어가 필요하냐, 보어가 필요하냐, 뭐 좀 더 나가면 부사어가 필요하냐 하는 거는 누가 결정한다? 누가 결정한다? 주성분의 수는? 그렇지, 서술어가 결정한다고 했어. 그렇지? 그 말은 서술어에 의해서 필요성이 결정되는 목적어나 보어나 부사어나 이런 것들은 주어랑 더 가깝겠어, 서술어랑 더 가깝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서술어구에 포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자꾸 아이들이 문장 길이로서 판단하려고 그래. 알겠지? 자, 방금 예문이었던 요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민지가 매우 정성 들여 가꾼 정원이 아름답다. 이 문장에서 아까 주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체 주어는 정원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문장은 주어부는 이렇게 나누는 거야. 여기 전체가 바로 주어부에 해당하고 요게 서술부에 해당합니다. 알겠습니까? 딱 주어까지만 나누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반대도 마찬가지야. 민지가 매우 정성 들여서 정원을 가꾸었다 이랬을 때는 민지가까지만 주어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 여기 나오는 민지가 매우 정성 들여 가꿨다는 말은 사실 주어인 정원을 꾸며주는 말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에 더 가까우니까 전부 다 주어부. 그래서 기준은 그냥 주어까지만 주어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하는 서술부. 요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설명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해놨습니까? 그렇죠? 자, 바로 이것은 문장에서 길이로 나누는 게 아니라 주어부는 말 그대로 주어를 수식해주는 성분들로만 구성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주성분들, 목적어나 보어는 서술어의 자릿수에서 필요가 결정되기 때문에 두 부분을 나눌 때는 서술부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누면 된다? 바로 주어부는 바로 뭐다?
문장 처음부터 주어까지가 되는 거고, 그쵸? 그러면 서술구는 뭐가 속한다? 주어 이후부터 문장 끝까지가 이렇게 포함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 원리만 알면 정말 쉽죠? 적어놨어? 안 적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어만 찾으면 여러분들이 주어고 서술구 나누는 건 쉽습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서술어를 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서술어에 의해서 우리 국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릿수가 정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일단 그 전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다 적었지? 지워되지? 그쵸? 자, 우리가 그 전에 한 가지 살펴볼 거는 바로 우리말에서 문장의 구조라고 하는 거는 꼭 잘 살펴봐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 국어에서 문장은 세 가지 구조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그쵸? 두 번째는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 세 번째는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 이렇게 세 가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찌하는 거는 움직임입니까? 아니면 상태입니까? 그렇죠? 움직이는 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같은 경우는 주어와 서술어가 합쳐지는데 서술어가 뭐다? 동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쓰인 서술어의 품사가 뭐냐만 판단하면은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 같은 경우는 주어 플러스 서술어일 때 이 서술어가 형용사라는 거죠. 어떠한 거는 상태니까.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 같은 경우는 주어 플러스 서술어인데 여기서 서술어는 바로 뭐다? 체형 플러스 이다가 서술어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정말 별거 아니에요. 판단하는 건 너무 쉬워요. 방금 얘기했듯이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온 서술어, 전체 서술어만 판단을 하면은 이게 동사냐, 형용사냐, 체형 플러스 이다냐, 요거만 판단하면 요거 구성은 굉장히 쉽게 구분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나는 빵을 먹었다. 여기서 전체 서술어는 뭡니까? 먹었다. 먹었다는 동사가 동사. 그러면 얘는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의 형태 구조가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방금 했었던 민지가 정성 들여 가꾼 정원의 꽃이 아름답다. 이렇게 했을 때 문장의 전체 서술어는 뭐다?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품사가 형용사니까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 그렇죠? 이번에 뭡니까? 막 고등학교 2학년에 진학한 철수는 결국 철수가 된 것은 결국 학생회장이다. 학생회장이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서술어는 학생회장이었다가 되니까 이때는 체형 플러스 이다가 서술어로 쓰인 거고 이거는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의 구조가 된다는 거야. 요거는 너무 쉽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실 진짜 주목할 거는 바로 뭐냐면 바로 품사로 나눴을 때 우리 국어에서 동사, 형용사, 체형 플러스 이다. 요 세 개는 전부 서술어로 기능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 수업을 하면은 좀 더 왜 쌤님이 이걸 강조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즉 우리 국어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서 마치 하나의 성분처럼 기능하는 걸 절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때 마지막에 서술어가 어떤 형식으로 변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절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서술어가 뭔지를 알면은 문장 속에서 다른 문장을 뽑아낼 수 있다. 그 말은 또 다른 얘기하면 바로 뭐다? 문장의 개수를 판단할 때 서술어가 중요하게 되는데 그때 서술어를 찾을 수가 있는 방식이 바로 요걸 통해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문장 안에서 뭡니까? 기본형을 바꿨을 때 동사, 형용사, 체형 플러스 이다가 있으면은 얘네들은 전부 다 바로 뭐가 된다? 이거를 서술어라는 문장으로 뽑아내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봐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보도록 합시다. 서술어의 자릿수. 자, 서술어의 자릿수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본 거랑 같은 개념 같습니다. 영어에서도 1형식, 2형식, 3형식 가르치죠. 그쵸? 3형식까지밖에 없지. 영어에서. 5형식도 있나? 5형식은 어떻게 구성이 되지? 서술어 아니지. 영어에서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완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우리 국어에서는 세 자리, 근데 정확하게는 네 자리까지 분류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상 네 자리 서술어는 모든 언어에서 한 쌍밖에 존재를 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문법에서는 그냥 그거 한 쌍 때문에 딱 두 개 때문에 네 자리를 만들면 너무 복잡하니까 걔네들도 그냥 세 자리로 포함을 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국어에서 한 자리 서술어는 바로 뭐다? 서술어 자신 이외에 하나의 성분만 필요로 하는 서술어를 우리는 한 자리 서술어예요. 그러면 서술어 빼고 하나만 필요하면 뭐밖에 없어요? 서술어 빼고 한 개가 꼭 필요하면 뭐밖에 없어? 그치. 주어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어 더하기 서술어의 형태가 되는 문장을 우리는 한 자리 서술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한 자리 서술어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죠? 한 자리 서술어에 해당하는 것은 동사 중에서는 자동사. 그렇죠? 자동사는 주어만 필요로 하잖아. 그렇지? 그죠? 자동사. 그죠? 그 다음에 형용사는 전부 다 한 자리 서술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체연 플러스 이다도 한 자리 서술어죠. 누가 무엇이다. 이러면 문장이 끝나잖아. 그쵸? 알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쵸? 알겠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한 자리 서술어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한 자리 서술어가 돼요. 알겠죠? 그리고 문장 형태는 주어 플러스 서술어 요 하나의 형태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두 자리 서술어 같은 경우는 서술어가 자신 이외에 두 개의 성분을 필요로 하는 서술어죠. 그쵸? 이 경우는 오히려 경우의 수가 많아. 기본적으로 주어와 서술어는 반드시 고정이고 그 다음 하나로 필요한 게 목적어가 되기도 하고 보어가 되기도 하고 부사어가 되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두 자리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보어 서술어, 주어 부사어 서술어.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세 자리 서술어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서술어가 자신 이외에 세 개의 성분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정이야. 어떻게? 주어 더하기 목적어 더하기. 영어에서는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하지만 우리 국어에서는 간접 목적어는 부사어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국어에서 다섯 자리가 없는 이유가 있기는 해. 알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 국어에서는 보어로 필요로 하는 거는 되다 아니다 밖에 없으니까. 영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는 보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알겠죠? 근데 우리 국어는 딱 두 개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뭐 보어 같은 걸 필요로 하는 다섯 자리 서술어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는 학교 문법에서는 이렇게 세 자리까지만 봅니다. 알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자리 서술어는 딱 한 쌍이 있기는 해요. 바로 사다와 팔다. 알겠죠? 사다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합니까? 누구에게서 혹은 어디에서 그죠? 무엇을 얼마에 샀는지 팔았는지가 돼요. 가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학교 문법에서는 얼마에를 빼.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해서 세 자리로 가리키긴 합니다. 알겠죠? 요거는 그냥 번외로 여러분들의 좀 더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알려주는 건데 혹시 모르죠? 국어가 어려워지다 보면 은근히 요걸 변형시켜가지고 나오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알아두면은 좀 손해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사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술어의 자릿수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꾸며주는 말을 집어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그럼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런 방법을 모르는 애들은 머리를 싸매고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주소문을 찾아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찾아. 그러면 한 세월이기도 하고 사실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알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는 자릿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예문이 있으면 다 지워버리세요. 마지막 서술어만 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서술어를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임의의 문장을 제일 간단하게 하나 만드세요. 단 이때 주어 생략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주어까지 집어넣은 상태로 제일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합시다. 철수가 아까 그 똑같은 문장. 철수가 정말 정성 들여 그 가꾸었던 정원의 꽃이 아름답다. 이런 문장이 있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는 다 앞에 있는 거 다 지워. 그냥 마지막 아름답다만 딱 놔두고 이걸로 제일 간단한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 나는 응. 아름답다. 그치? 뭐만 필요한 거야? 주어만 필요하잖아. 한 자리 소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보다 같은 경우는 저 산을 넘어갔더니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가 보였다. 나는 저 산을 겨우겨우 넘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산을 보았다. 이 문장은 자릿수를 찾으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보았다. 이걸로 그냥 제일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치? 그러면 몇 자리? 두 자리.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만들면 거의 80, 90% 이상 다 맞춥니다. 90%는. 알겠습니까? 근데 간혹 가다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갑자기 주어를 생략한다든지 그치? 이런 실수를 하기 때문에 좀 오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이 방법이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는 제일 편한 방법일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염두에 두면은 여러분들이 자릿수 파악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다라는 거 유념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성분, 목적어를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목적어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목적어는 바로 문장에서 서술어의 행위의 대상이 되는 성분을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서술어의 행위라고 하는 건 동사야, 형용사야? 행위. 그렇지. 그러니까 형용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는, 그렇죠? 목적어는 동사, 그 중에서도 타동사만 취할 수 있습니다. 자동사도 취하는 게 아니라 타동사만. 형용사는 당연히 안 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목적어 같은 경우도 역시 서술어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돼. 알겠습니까? 나는 빵을 먹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너무 간단한 문장이니까 판단하기 쉽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뭡니까? 먹은 사람은 누구야? 나는 빵을 먹었다. 먹은 사람은 누구야? 그렇지? 내가 먹었어. 그러니까 나는 주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먹은 거는 뭘 먹었어? 그치. 그러니까 빵이 행동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목적어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거는 복잡한 문장이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예를 들어봅시다. 민이가 예쁜 바다를 보았다. 본 사람은 민이야. 주체는 민이니까 주어죠. 그쵸? 그리고 민이가 본 대상이 바로 뭐다? 바다니까 얘가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보조사가 붙어도 똑같아요. 태수가 예쁜 바다도 보았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 본 사람은 태수고, 그죠? 태수가 본 대상은 바로 뭐다? 바다기 때문에 이때도 바다가 목적어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분 판단할 때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는 이유가 보조사는 성분과 관계없이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사가 격조사가 아닌 게 붙으면은 헷갈려하는 학생들도 또 은근히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역시 이러한 방법으로 파악하면은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어를 보도록 합시다. 자, 보어는 기본적으로 바로 뭐다? 우리 국어에서 바로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서 서술어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성분을 보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전에부터 계속 강조했지만 바로 뭐다? 오직 서술어 되다 아니다만이 보어를 취할 수 있다. 있는 서술어 동사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영어처럼 여러 동사들이 보어를 취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국어는 오형식 같은 형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국어는 오직 되다 아니다만이 보어를 취한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목격조사가 이가이기 때문에 주격조사랑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서술어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경우가 있죠. 그죠? 나는 달리기가 빠르다. 이런 문장이 있고, 그죠? 나는 대학생이 되었다. 이런 문장이 있을 때, 그쵸? 나는 대학생이 되었다는, 되다라는 서술어를 취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대학생이가 보호가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나는 달리기가 빠르다라고 했으면은 빠르다라고 하는 서술어는 보호를 취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얘는 주어 더하기 서술어의 형태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되다 아니다가 있느냐 없느냐가 보호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뭡니까? 견문장과 혼문장을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중심으로 주성분을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부속성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정말 별거 아닌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강구하는 내용들이니까 잘 들어둡시다. 자, 부속성분을 보게 되면, 자, 부속성분은 문장에서 기본적으로는 바로 뭐다? 주성분을 수식, 제한하는 성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는 올바른 문장 구성에서는 꼭 필요로 하지 않아요. 생략해도 되는 애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외는 항상 존재하죠. 그렇죠? 짜증나지만 항상 예외는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요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관형어와 부사어가 여기에 속합니다. 자, 관형어는 바로 뭐다? 자, 우리가 품사할 때 관형사가 꾸며줄 수 있는 대상은 뭐밖에 없었어? 관형사는 뭐만 꾸며준다? 명사만 꾸며줘? 체온을 꾸며주죠. 그렇죠. 대명사나 수사도 꾸며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관형어가 꾸며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체온을 수식해주는 걸 우리는 관형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관형어가 어려운 이유, 여러분들이 관형어를 헷갈려하는 이유가 있죠. 왜? 관형어로 넘어가면 영어로 따졌을 때 형용사랑 굉장히 형태가 또 비기능이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형용사랑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국어에서 품사 나눌 때도 형용사랑 관형사를 헷갈려하는 이유가 사실은 영어를 먼저 배워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라고 하는 거,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역할을 하면 전부 다 그 성분으로 분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형어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가를 알아두는 게 사실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관형어의 종류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바로 뭐다?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관형사는 원래 하는 역할이 체온을 수식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관형사는 그냥 관형어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관형사 같은 경우도 뭡니까? 자립성을 띠기 때문에 문장에서 앞뒤로 띄어 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절로 구분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형사는 그대로 관형어다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다음이겠죠. 자, 두 번째. 바로 용은 서술격 조사 이다를 포함해서 이것이 관형어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때는 뭘 보면 된다? 관형사 영어미 은는 을던 요거를 사용하면은 전부 다 관형어로 분류를 한다. 그렇죠? 아까 했었던 예문 민희가 정성 들여 가꾸다에 꾼이라고 니은이 붙었잖아. 그렇지? 이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정원을 꾸며줄 수 있는 형태로 바뀐 거잖아. 그렇죠? 이러면 얘도 우리는 관형어다.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수능에서는 사실 세 번째가 제일 잘 나와요. 알겠죠? 바로 뭐다? 체연이 뭘로? 관형어로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죠? 자, 체연이 관형어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바로 뭐다? 관형격 조사 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뭐다? 나의 가방 하면은 나라는 말이 가방을 꾸며주는 관용어로 바뀌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나의 가방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렇지. 그죠? 바로 뭐다? 조사는 쉽게 생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둘 이상의 명사가 나열될 명사라고 하지 말고 체언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둘 이상의 체언이 나열될 경우 앞 체언이 의미상 뒤 체언을 수식해주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는 뭡니까? 체언 그 자체로 관용어처럼 쓰인 경우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학교 하면 뭐야? 원래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학교가 돼야 되는 거고 이때 앞에 있는 우리라는 말이 학교를 꾸며주잖아요. 그죠? 세상에 있는 수많은 학교 중에 바로 뭐다? 내가 다니는 학교라고 의미를 제한해버렸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라는 말이 지금 학교를 의미상 수식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대명사만 쓰였지만 이때는 바로 뭐다? 관용어의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요런 걸 찾는 문제가 수능 모의고사에 몇 번 나왔어요. 생각보다 꽤 많이 자주 빈도로 나왔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해줘야 된다. 조사는 쉽게 생략이 가능하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관용어는 그것만 빼면 사실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부사어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부사어를 보도록 합시다. 자, 부사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다른 말이 부사처럼 기능을 하는 걸 부사어라고 하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주로 용언을 꾸며주고 그 외에 다른 부사나 관형사 혹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데 대부분 부사어 같은 경우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부사어의 종류, 역시 이것도 부사어의 종류를 보면 알겠죠? 자, 첫 번째로 부사가 그대로 당연히 부사어로 쓰이는 건 아까 관형사가 관형어로 쓰이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죠. 얘네도 역시 문장에서 자립성을 갖기 때문에 앞뒤로 띄어쓰기 때문에 어절을 이룰 수 있고 그대로 부사어로 취급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역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자, 힘들어지는 부분이죠. 힘든 것까지는 없지만 바로 용언이 바로 부사어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뭘 보여도 된다? 부사형음이 이게 도로 아서 어서 이런 것들을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특히나 아서 어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할 내용이긴 한데 문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혹시 문장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문장 배운 적은 있죠, 한 번쯤. 간단하게. 없나? 혹시 교과서에 맞나? 있는 교과서도 있고 없는 교과서도 있기는 해서. 근데 배운 적이 있죠, 그쵸?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문장은 아는 문장이랑 이어진 문장으로 나뉜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근데 이어진 문장 중에 주어가 공통적으로 사용돼가지고 생략되는 그 경우, 아서, 어서의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나는, 그쵸? 자,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노래를 크게 틀어서 주변을 시끄럽게 만들었다. 자, 대충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개념으로 따지면은 나는 노래를 크게 틀었다. 그쵸? 나는 주변을 시끄럽게 만들었다.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개의 문장으로 이렇게 나눴잖아. 그치? 그런데 고등학교 오면 특히나 요즘은 국어가 자꾸 어려워지면서
원래는 학교 문법에서 쓰지 않는 이론들을 살짝 품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했잖아. 그치? 자, 그랬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원래는 사실 나는이라고 하는 주어가 지금 생략된 거잖아. 그쵸? 그죠? 공동되니까. 그치?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냐면 나는 주변을 시끄럽게 만들었다. 어떻게? 노래를 크게 틀어서라고 하는 아는 문장으로 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어.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 이 어서라고 하는 걸 사용한 것을 일종의 부사어 내지는 부사절로 분류를 해버리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런 문장 주어가 공통돼가지고 뒷문장에서 주어가 생략된 뭡니까? 원인과 결과로 이어진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부사어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틀어서 이게 부사어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할 때 여러분들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나오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과 문장에서 틀어서는 무슨 성분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 부사어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요건 일단 좀 이따가 읽고 나중에 읽어보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어려운 게 바로 요게 등장을 하죠. 바로 체언도 역시 부사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체언이 부사어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좋죠? 자 말 그대로 이때는 바로 뭐다? 부사격 조사. 근데 부사격 조사는 종류가 많아가지고 일단 이렇게 정도만 알려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머리가 똑똑한 기억력이 좋은 학생들은 기억을 할 거예요. 자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두 자리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보어 서술어. 근데 또 하나의 형태가 뭐였어? 주어 부사어 서술어 형태가 있겠죠. 그렇죠? 세 자리 서술어는 한 형태밖에 없지만 주어 목적어 다음에 부사어 서술어라고 했지. 그렇지? 이런 형태를 취한다고 했어. 즉 그러면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서술어 자릿수에서 생략할 수 없는 부사어가 존재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를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필수 부사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보다 합시다. 바로 부사어 중에는 문장 구성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우리는 필수 부사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필수 부사어는 반드시 체언 플러스 부사격 조사의 형태를 취합니다. 자, 이거는 필요 조건이에요. 알겠죠? 필수 부사어는 체언 플러스 조사의 형태다.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거꾸로 체언 플러스 조사는 필수 부사어이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부사어는 전부 다 체언 플러스 부사격 조사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도 보면 진호는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주었다. 주다 받다 같은 경우는 세 자리 서술어거든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줬다 했을 때 누구에게 해당하는 게 바로 필수 부사어. 얘는 생략할 수 없는 부사어죠. 그쵸? 그 다음 가다도 마찬가지야. 나는 바다로 갔다 했을 때 바다로 혹은 바다에 갔다 했을 때 바다에 이때 나오는 에, 로가 붙는 이 말도 전부 다 부사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문장 구성상 반드시 필요한 성분은 부사어를 우리는 필수 부사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필수 부사어는 주성분이다. 맞을까 틀릴까요? 필수 부사어는 주성분이다. 그렇죠.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기본 개념은 그래도 부사어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필수 부사어를 주성분으로 분류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부사어에 관련된 성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부사어는 문장에서 생략이 가능하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부사어는 문장에서 생략이 가능하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에요.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은근히 꼬아가지고 얘기를 해. 결국은 이런 내용인데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잘 판단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사어에 대한 설명에서.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보도록 합시다. 바로 독립성분. 자, 독립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바로 뭐다? 쉽게 말하면 왕따죠. 그렇죠? 바로 뭡니까? 문장 속에서
다른 성분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홀로 독립적으로 쓰이는 성분을 우리는 독립성분, 왕따 성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독립성분에는 독립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자꾸 뭡니까? 그 중요성을 간과해가지고 부속성분에 집어넣는 애들 많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독립어는 그렇죠. 바로 뭐다? 문장 속에서 다른 성분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홀로 쓰이는 성분인데 얘는 불음, 대답, 감정 요것만 보면은 우리가 품사에서 했을 때 감탄사랑 똑같죠? 그죠? 의미도 사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감탄사와 차이점이 하나가 있죠. 바로 뭐다? 감탄사 설명할 때 선생님이 이 얘기 했었을 겁니다. 바로 철수야 하고 이렇게 부를 경우에는 철수라는 명사에 야라는 혹격 조사가 붙은 거기 때문에 이때는 명사 더하기 조사로 판단을 해야 되지 감탄사가 아니다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독립어에서는 기능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철수야 같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말도 독립성분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것만 플러스 해주면은 독립성분은 내용이 끝이 나는 거죠. 알겠죠? 여기까지가 바로 문장 성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한 것 중에 혹시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비문은 그러면 문장에서 필수 성분이 빠져 있으면 비문인 거예요. 그렇죠. 필수 성분이 빠져 있으면 비문이 되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나오는 비문들은 뭡니까? 그 의미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들을 이제 비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비문을 이용한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나왔냐면 바로 단어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틈, 결을, 사이 이런 것들의 의미를 이제 그 기준 판단을 할 때 예문을 통해서 판단을 할 때 보면은 뭡니까? 나는 일이 너무 바빠서 쉴 틈이 없다, 쉴 겨를이 없다, 쉴 사이가 없다. 이 경우는 셋 다 성립을 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서울과 부산 사이는 성립하지만 서울과 부산 틈, 서울과 부산 겨를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공간적 의미냐, 시간적 의미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때 이제 그런 비문을 많이 쓰는 거지. 뭐 문장 성분을 해서 비문 문제는 너무 좀 중학교스럽기 때문에 잘 안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주성분이 빠지면은, 그러니까 필수 성분 빠지면은 이거는 비문이 될 수밖에 없죠. 알겠죠? 아, 그리고 한 가지 조심할 거.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문에서 보면 이것도 하면 좋겠죠. 자, 예를 들어서 물이 얼음이 되었다. 자, 요 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성분들이 쓰였습니까? 주어, 또 서술어랑 얘는 뭐? 얘는 뭡니까? 되다 앞에 있으니까 보호잖아. 그렇죠? 주어, 보호, 서술어의 형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문장을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때는 조사가 변화를 했기 때문에 얘는 부사격 조사의 꾸밈을 받아서 부사어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되다 아니다가 보호를 취하지만 반드시 취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조사가 바뀌면은 성분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는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국어에서는 우리가 그 저번에 품사 같은 거 공부할 때 선생님이 조사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국어는 조사가 하는 역할이 많았고 그 중에서 격조사가 하는 역할이 바로 뭐였습니까? 얘가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을 규정 지어주는 게 격조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험 더하기 조사의 형태일 때는 무조건 조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조사가 그걸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의로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었으니 얘는 부사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그냥 되었다가 서술어지만 보호가 안 쓰인 경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주기만 하면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알겠죠? 자, 뭐 말해? 네? 말하려고 한 거 아니야? 궁금한 거 있긴 한데 네. 뭐든지 질문하세요. 어떤 거? 나는 달리기가 빠르다 했잖아. 나는이랑 달리기도 주어잖아. 둘 다 주어져. 네. 왜? 빠르다는 보호를 취하지 않는 서술어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갈의 꾸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주어밖에 없잖아. 보호를 제외해버리면. 그쵸? 그죠?
보어를 제외하면 이가의 꾸밈, 조사 이가의 꾸밈을 받을 수 있는 건 주어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빠르다는 보어를 취하지 않는 서술어니까 앞에 있는 달리기가는 주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주어가 두 개인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얘기를 할 건데 이건 이제 서술절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면은 뒤에 있는 주어 서술어가 서술어 역할을 하는 서술절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다음 주에 할 내용이고 일단 이렇게 주어가 두 개인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또 다른 거는 없네요. 없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